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언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요? 네네네. 사실 뭐 고민해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아끼느냐가 어떤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고,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연 군사 정권의 그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까 막 저희들 고민했을 때 그 하나의 어떤 그 행동이 결국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요새 그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노말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많던 때랑 비교를 딱 해봐야 우리가 체감을 하는데 얼마나 이 소중한지 좋은 공기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이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난 7월이었죠. 강원도 인제 한 야산에서 등산하시던 분이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했는데 정말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도 아무 연관도 없고 모르던 동네에 살고 있던 일명식도 없었던. 그렇죠. 이 사건 좀 개요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방금 표디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 7월이었죠.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산나물을 뜯으려고 이제 갔는데 이분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차에 좀 있겠다라고 50대 아주머니께서 이제 차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이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고, 뭐 그 과정은 조금 뭐 언론에서 좀 말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굉장히 무참하게 이제 흉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신 거죠. 발견이 되었고, 뭐 사실상 뭐 뭔가의 어떤 일면식이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를 꾸준하게 살펴봤는데 아무런 어떤 일면식도 없고 어떤 금전적 관계라든가 어떤 뭐 범죄의 동기에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이제 경찰도 처음에 수사할 때 좀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검찰은 결국 이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납득할 만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가해자가 여러 가지의 어떤 살아온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해요. 물론 뭐 어머니 관계에서 약간의 애정, 부모님 관계에서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군대도 아주 무난하게 잘 갔다 왔고 뭐 금전적 어려움도 없었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 게임에 뭐 집착해가 있었던 그런 점도 보이지 않는데, 수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런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범죄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이미 차에 흉기를 준비해가 있었고, 그런데 늘상 사람에 대한 적개심,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상존적인 감정 상태에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즉 계획적으로 범행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파일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라포를 조금 형성해서 이 사람에게 뭐 여성 혐오가 있느냐 이걸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정신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뭐 별다른 소견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는데 정신 장애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 범행 동기가 지금 법정 안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최후 진술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그 시점에서도 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딱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니까요. 차라리 뭐 처벌은 그렇다 치고 좀 털어놓고 왜 그랬는지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6501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동기가 없는 살인이라니. 이하나 23님, 이런 경우는 수사를 대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뭐 이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확실히 확보가 됐고 인정도 하니까 그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기를 밝혀내야 될 텐데요. 그래야 예방 대책도 세우고. 참 거기에다가 이 법정에서 지난달 18일이었죠. 첫 재판.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보이지도 않고 뭐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면서요? 이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치료 감호법에 따라서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신장애,
즉 네. 사물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 우리가 치료 감호라는 것을 이제 검사가 신청을 하면 네. 뭐 한 15년 정도까지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뭐 앞서 말씀 올렸는 바와 같이 정신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일 네. 뿐만 아니라 첫째, 두 번째 지금 같은 사건에 있어서 사실 이제 범죄가 작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범죄 시점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만 현재의 형법 10조는 비록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라 할지라도 형을 감경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치료 감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치료 감호도 검사가 청구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지금 상태에서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뭐 치료 감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예. 오늘 그 결심 공판이 있었고 이제 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네, 10시에 맞습니다. 열린다면서요. 예,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네, 과연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을 때 주로 우리 언론에서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네이밍은 잠시 후에 따로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유사한 형태의 사건 네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의 묻지마 살인과 유사한데요. 91년에 일어났던 여의도 광장에서 질주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아마 1991년 10월 달쯤 저희들이 맞아요. 막 이제 41차의 마지막 파이널을 할 때 즈음에 이제 여의도 광장이라는 곳이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굉장히 넓은 네, 곳이었고 맞아요. 아스팔트였고 막 예. 롤러 스케이트, 네네. 자전거 타고 막 자전거.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었던. 그래서 저희들 장소죠. 뭐 예. 사실 그 어렵게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다른 어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광장을 정말 미친 듯이 한 10바퀴를 돌았던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고인이 사실은 국민학교 그 당시는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 그리고 유치원 학생을 자동차로 밀어붙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이게 그 피해자가 그렇다 뿐이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냥 차로 몰고 들어온 네,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죽어라 이런 식으로. 광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네.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밀고 나갔고 전체적으로 21명이 부상을 했고 맞아요. 마지막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이렇게 충격을 해서 섰는데 저 자동차가 이제 정지가 되었는데 그때 여중생까지 인질로 잡아서 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 그게 91년에 여의도 광장 질주 묻지마 사건 김용재죠. 그 범인 김용재 이름이. 예. 이 사건 때문에 그 공간이 이제 광장이 아니라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일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차가 못 들어오게. 맞습니다. 예. 아하. 자, 그러면 그 범인 김용재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사실 뭐 사람이 이제 범죄가 발생했는 그 시점에서는 김용재가 너무너무 지금도 사실 저도 용서가 안 되지만 괴물 같죠. 예, 그 안에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조금 이게 참 국가와 사회가 조금 더 보담았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점이 남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국민학교 때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농약을 먹고 엄독 자살을 하니까 사실 뭐 전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 그래서 사실 이 김용재는 초등학교 지금 이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학력을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중국집 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를 탄다든가 그다음에 나이트클럽을 다니는데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여의도 광장 직전에 있었던 게 양말 공장에서 해고당하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분노 쌓여있던 분노가 이제 급격하게 표출이 되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여의도 광장 질주 묻지마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의도 광장에 계시던 피해자분들이나 수많은 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김용재 이 범인 내면에 있는 분노 때문인데 어떻게 좀 법정에서 동기가 규명이 되고 규정이 됐나요? 사실 이제 그 안에 있는 동기라는 거는 결국 누적된 불만이 이제 쌓여서 나왔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김용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최후의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97년 12월 30일인데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이제 집행된 마지막 가장 많이 사용당했죠. 예. 그때 지존파도 사용당하고 맞습니다. 온보현도 사용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3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는 그 피해자 유치원의 할머니가 와서 이 김용재를 좀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김용재는 그 할머니와 그 아이에게 잘못했다라고 하고 아마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책으로도 지금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요. 예. 당연히 이 행동은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고 네. 분명히 그런 행동을 막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보호망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누적된 불만을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계기라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사실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강도 예비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 형량을 살게 됩니다. 사실 3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네. 아시겠지만 그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악풍의 폐습이라고 해서 단기 자유형을 잘 안 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좀 잘대로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암시하는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예, 5544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용재의 경우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 인재 등산객 살해 사건 범인의 경우에는 진짜 무슨 마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표디와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조금 더 잘 양성되어야 하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미국 드라마인데 예. 그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행동 분석 팀들이 잘 만들어져서 네. 그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가고 범인의 내면을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가 복잡다기해지고 어떤 그 엉축된 분노가 엉어리져 있으면 사실 동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예. 이 이유는 동기에 따라서 양형 기준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따라서 어떤 동기가 나쁘면 사형까지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것이고 동기가 조금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면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양성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 주셨지만 분명히 동기 흔히 말해서 이제 범죄의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원한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는 양형에 참고가 된다. 네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숙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치면 뭐 하냐는 거지. 이미 피해자는 발생했고 이미 사망했고. 돌이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유족들은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것이죠. 김용재 사건 발생한 1991년에 이미 그 두 가지 숙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우리 국가가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국가 보호를 못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숙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숙제인데 해결됐습니까? 지금은 30년 동안 뭐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이제 직장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제가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냐. 근데 사실 그 강력하게 처벌해봤자 피해자는 이미 발생해서 그 피해자의 어떤 그 회복 못해요.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범죄 원인을 조금 찾아서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같이 형법학자가 아니라 범죄를 열심히 하는 그 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서덜란드라는 그 학습 이론 그거를 제가 이제 범죄학을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어떻게 범죄가 유발되는지 특히 이런 분노 범죄도 좀 이렇게 깊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게 축적이 되면 그 범죄 원인이 찾아나갈 수가 있고 그 찾아나가는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 사회 구조를 분명히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그 범죄 개인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상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좀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2017년인가요? 치료명령제도에 네. 대해서 좀 도입을 하자. 선제적인 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서 꽤나 많은 어떤 법령안들을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 결국은 검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그다음 마약이나 있을 때 법원 단계에서 법원의 판사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이러한 치료가 들어가지 검찰 단계나 경찰 단계는 이건 행정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뭐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 그게 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 김용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전에 그러한 그 시각 장애가 있긴 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명령제라든지 그 이상 행동이 있을 때 했다면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정망이 좀 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복지 제도가 없었고 여전히 지금도 사각지대의 복지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자 보호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간접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비율이 너무나 한 80대 20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피해자 보호 문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첫 번째 짚어볼 문제가 이거예요. 김용재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인재 사건도 그렇고 연쇄 살인 범죄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뭐 사회에 대한 불만 좋다 이거예요. 그 불만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국회가 법을 잘못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부자들이 예를 들어 욕심꾸러기라서 자기들이 피해 입었다. 그러면 강하고 힘센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그들이 공격하는 건 더 자기보다 약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이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그건 뭐 계속 노력하고요. 그들이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CCTV도 부자 동네만 다 달리고 그 집에 보안 또 뭐 타워팰리스 이런 데는 배달하는 분도 등록해야만 들어가도록 철통방을 성처럼 쌓아놓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안이며 이런 걸 하겠다.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그 사회적인 안정망도 사회 계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열어놓고 좀 판단해야 되는데 형사육제연구원에서 그거 좀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일 저희 원장님 찾아뵙고 꼭 한번 말씀드려서 2021년 주제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도 그런 주제들은 좀 연구되고 있는데요. 결국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그 실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3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 생길 때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형제연구원에서 꼭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게 앞서 말씀드렸던 묻지마 범죄란 용어예요. 묻지마가 뭡니까? 물어야죠. 그렇죠. 찾아야죠. 왜 묻지마 범죄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뭐 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실 이게 그만큼 그 동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결과에 대해서 구속 요건을 찾아서 결국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가 보이는데요.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기고 이 동기가 묻지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남아있는 동기였다면 그것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자에 대한 분노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정신질환에 대한 분노라는 걸 정확히 찾아서 그때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제도도 바꿔가야 되고 그 사람에게 치료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약자에 대한 보호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주로 좀 사회적 분노형 범죄 이런 용어들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향해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대상이다 보니까 무차별. 그렇죠. 전 무차별 살인 범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언론에서도 가급적 꼭 학술적 용어를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묻지마라는 저는 안 썼으면 그러니까요.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그렇죠. 정말 무책임한 네임인 것 같아서 이런 용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정기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본인의 불만을 사회적 약자에 푸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네요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중년 탐정, 명탐정 코난으로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